양자 컴퓨터가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말기에 결국 그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2차 대전이 끝이 났지만 이때 이미 일본의 암호는 다 연합군에 의해서 해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그로키 상태에 있었고 핵무기는 마지막 파이널 블로우를 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타짜도 패를 다 보여주고 치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깬다는 것은 핵무기와 같은 파괴력이 있는 것이고 핵무기의 경제성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도 일단 경제성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NMR 양자 컴퓨터라는 방식이 가장 앞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NMR 양자 컴퓨터가 7비트를 가진 CPU를 개발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온더치라는 방식이 또 가장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비트 정도를 가진 CPU가 개발이 되어 나왔고요. 그로부터 또 한 10년이 지나서 작년 말에는 100비트를 넘는 CPU가 초전도라는 방식에 의해서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개발 초기에는 100비트를 넘으면 이것은 고전 컴퓨터를 능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아주 실용화되는 기준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127비트짜리 CPU를 만들어낸 IBM에서는 우리가 상징적인 수치를 넘어섰고 그래서 이건 기념비적인 일이다 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127비트짜리 CPU가 나왔다고 해서 고전 컴퓨터를 능가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오류 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혹은 조작을 하고 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보정을 해야 되는데 고전 컴퓨터에서는 7비트에서 일어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8비트를 사용합니다. 7비트 안에 있는 1의 숫자를 세서 그것이 짝수면 8비트째에는 0을 쓰고 7비트 안에 있는 1의 숫자가 홀수면 8비트째는 2를 씁니다. 그래서 이 8비트에 있는 1의 숫자를 다 합하면 항상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고 받은 다음에 혹은 데이터를 조작한 다음에 1의 숫자를 세서 짝수면 오류가 없었구나. 하지만 홀수면 오류가 있었으니까 다시 보내거나 다시 계산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전 컴퓨터에서는 7비트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1비트를 더 쓰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1비트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4비트를 추가로 더 씁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를 읽으면 중첩된 상태에 있다가 상태가 변질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면서 보정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1비트를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 비트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오류가 없는 논리 큐빗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의 물리적인 큐빗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127개의 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는 26개의 논리 비트를 가진 CPU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는 IBM과 구글이 경쟁적으로 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라는 것은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로 링을 만들고 거기에 전류를 흘리면 이 전류는 무한히 흐릅니다. 그런데 링에 흐를 수 있는 전류가 특수한 값만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소원자에서 핵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아무런 에너지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태와 이렇게 흐르는 상태 두 가지를 0과 1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온덧 방식의 양자 컴퓨터는
아이온큐라는 순전히 양자 컴퓨터만을 하는 벤처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온덧 양자 방식에서는 이온들을 큐빗으로 쓰는데요. 이 이온이란 것은 원자 하나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거나 혹은 전자를 한두 개 더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자가 순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을 써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잘 써서 이온들을 이렇게 공중에 둥둥 띄워놓고 각각 하나마다 레이저를 쏴서 물리적인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CPU를 만드는 것이 이온덧 양자 컴퓨터입니다. 두 개가 다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완전히? 장단점이 다르죠. 비트 수를 많이 늘리기에는 초전도 방식이 유리한데 이온덧 방식은 에러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많이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둘 다 잘해야 되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계산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C는 몇십 기가헤르츠에서 돌아가니까 1초에 몇백억 개의 연산을 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는 않지만 비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병렬 처리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를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병렬 처리에 의하면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선 양자 컴퓨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암호 깨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국방과 금융에 쓰이는 암호들은 다 대체를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내성이 있는 그런 암호 체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가 또 빅데이터 처리를 잘합니다. 너튜브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할 만한 음악들을 잘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는지 이 스마트폰이 다 알고 그 사진에다가 그 장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런 인공지능 능력이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게 되면 빅데이터 처리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능력을 가지게 돼서 우리를 더욱더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면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인데 양자 컴퓨터는 이 초지능성의 화이트 칼라 노동의 대체라든가 로봇 서비스,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들의 퀀텀 점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획 기사들을 좀 봤는데 네. 2020년에 물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양자 컴퓨터는 만들 수 없다. 양자 컴퓨터의 이 전망에 대해서는 극에서부터 극까지 다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그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안 된다라고는 얘기 안 하세요. 상황이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데모한 소위 퀀텀 수프리머스라는 게 처음으로 데모가 됐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100비트가 넘는 양자 컴퓨터 CPU가 나오고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고 1조 원 가까운 돈을 모았다는 것은 세계의 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될 거냐 안 될 거냐보다도 되는 건 되는데 10년 이내에는 상용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는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뭐 물리학자들, 공학자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하는데도 양자 컴퓨터가 잘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나노 기술이 아직 그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노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일 양자 상태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 상태에 오게 되면 양자 컴퓨터는 잘 개발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 나노 기술이 견인되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과학 기술 중에 만들 수는 있지만 빨리 만들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개발되면요. 청와대 지하에 하나 놓고 모든 암호를 깨고 있지 뭐 이거 깰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사가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몰래 이제 숨겨놓고 이제 국방 뭐 이런 데만 쓰는 거죠. 그 단계도 한참 또 지나고 나야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쓰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만들어 팔기나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트북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은 10년 이내는 절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자 컴퓨터 발전의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양자 컴퓨터가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장애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정보 기술에서 양자 통신은 이미 상용화돼 있고 양자 컴퓨터는 이미
특수한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잡음 때문에 오류가 있고 그리고 CPU의 비트 수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중간 스케일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컴퓨터를 갖고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응용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계 시뮬레이션입니다.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 있는데 이 원자 분자 세계는 양자계이기 때문에 어떤 분자가 생겨날 수 있는가 이런 시뮬레이션은 고정 컴퓨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자계를 양자 컴퓨터로 모사하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분자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국내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협업을 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에서 촉매 같은 걸 개발하는데 그 촉매가 바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것처럼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분자를 만들려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 그 시뮬레이션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는데 양자 컴퓨터가 병렬 처리를 잘하고 모사를 잘하니까 그걸로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검색을 잘하면 그 데이터 검색 능력은 최적화하는 데 잘 쓸 수 있습니다. 생산을 최적화한다든지 물류를 최적화한다든지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생산이나 물류 배분이나 에너지 배분에서 최적화된 해를 찾을 수 있다면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고 시뮬레이션이나 최적화해서 비록 정답은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있는 컴퓨터로 정답에 가까운 차선의 헤드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또한 인공지능에서 가장 학습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기계학습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좋은 해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차선의 해를 찾아낼지라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양자 컴퓨터는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